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한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파두 종목 코드 넷 0 하나 하나 0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거래 정지라는 건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투자자들 돈은 다 묶여버리고 그 시장의 신뢰는 진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보통 이런 기업들은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조용히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 뭐 이름표만 살짝 바꿔 달고 근근히 연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참 기묘해요. 완전 무덤에 들어갔던 회사가 갑자기 관뚜껑을 박차고 나오더니 엄청난 속도로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겁니다. 한국 테크 업계, 특히 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이 정도로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탄 기업은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와, 진짜 상장 폐지 위기로 거래가 멈췄다가 올해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극적으로 거래가 재개됐잖아요. 네, 투자자들의 그 극단적인 절망, 그리고 시장의 폭발적인 환호가 불과 한두 분기 사이에 막 교차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번 1분기에는 시장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터뜨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감정이 극도로 엇갈리는 종목일수록 철저하게 숫자에 그 구조적인 변화부터 해부를 해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적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이익을 만들어낸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미션이 바로 그거죠. 이 바닥을 쳤던 회사의 화려한 부활극이 이게 진짜 현금이 도는 실체 있는 숫자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뜨거운 숫자 이면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문제의 숫자부터 파고들어 보죠. 사실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상황이 정말 뭐랄까 심각했거든요. 아, 2015년 4분기 실적 말씀이시죠. 제가 보니까 매출이 239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무려 295억 원이었어요. 네, 물건을 팔아서 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은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큰 엄청난 적자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불과 한 분기만인 이번 2026년 1분기에 매출 595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당기순이익은 102억 원을 찍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0% 넘게 폭증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잠깐만요. 한 분기만에 적자 295억에서 흑자 77억으로 수직 상승했다고요? 네, 숫자로만 보면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까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혹시 또 예전처럼 회계장부 마사지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아, 과거의 논란을 생각하면 시장이 그렇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죠. 진짜 현금이 도는 실체 있는 숫자가 맞긴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은 단순히 장부상의 마법이 아니에요. 기업이 무엇을 팔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셔야 합니다. 체질이 바뀌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과거에는 이 회사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SSD 완제품의 매출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아, 완제품을 직접 팔았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마진이 훨씬 높은 통제장치, 즉 컨트롤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 규모만 뻥튀기 된 게 아니라 이익이 크게 남는 물건 위주로 진열대를 완전히 싹 바꿨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2024년만 해도 전체 매출에서 이 컨트롤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44% 수준이었어요. 절반도 안 됐네요. 네. 그런데 2025년에 이게 70%로 확 뛰어오르더니 이번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 시점에는 무려 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와, 80% 이상이요? 그럼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수주 내역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올해 1, 2월 2달 동안에만 3건의 계약으로 무려 978억 원을 수주했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4월 13일에는 해외 낸드 제조사와 152억 원 규모의 5개월 단기 공급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최근 누적 수주액만 1,663억 원이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회사가 올린 전체 매출이 924억 원이었는데 작년 1년치를 올해 몇 달 만에 훌쩍 뛰어넘은 거네요. 네, 이 막대한 수주 물량이 바로 실체에 있는 진짜 숫자를 담보하는 든든한 배경입니다. 반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글로벌 제조사들과의 연속적인 계약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작년 4분기에 막대한 적자 있잖아요. 아, 그 295억 원 영업 손실 났던 거요? 네, 그 내막을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가 망가져서 난 적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이었죠? 차세대 제품인 6세대 컨트롤러, 즉 젠6 개발비 약 110억 원이 한 번에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래의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R&D 비용을 작년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다 털어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용은 작년에 다 지불해버렸고 올해부터는 마진이 짱짱한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서 파멸적인 적자와 엄청난 흑자가 그렇게 극적으로 교차하게 된 거네요.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네, 전용적인 턴어라운드 구조죠. 비용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고수익 제품의 매출이 빵 터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찍히고 있는 매출이랑 수주 금액은 완전 실체가 있는 진짜 숫자라는 건 확인이 됐네요. 네, 팩트로 증명된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마진율이 그렇게 좋다는 그 컨트롤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회사가 공장 없이 반도체 도면만 그리는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용, 기업용 고체 상태 드라이브, 즉 ESSD에 들어가는 두뇌를 설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 지금의 AI 열풍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AI 하면 다들 뭐 엔비디아의 GPU만 쳐다보고 계시죠? 하지만 AI 산업의 발전 단계를 학습과 추론,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학습이랑 추론이요? 네, 그동안 시장의 열광은 챗 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붓는 학습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나고 AI가 실제로 대중에게 서비스되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하는 추론 단계, 즉 인퍼런스 과정에 접어들게 된 거죠. 아, 학습할 때랑 시험 볼 때 필요한 도구가 네네, 앞에 대화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이 중간 데이터를 보통 KV 캐시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를 끊임없이 저장하고 진짜 찰나의 순간에 다시 불러와야 하거든요. 속도가 생명이겠네요.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ICMS라는 추론용 메모리 스토리지 개념을 막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ICMS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추론 단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체에 방대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초고속으로 넣고 빼면서도 전력 소모는 최소화할 수 있는 고성능 저장 장치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제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지금 수백억 개의 파라메터라는 엄청난 지식이 쌓여있는 거대한 AI 도서관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네, 아주 큰 도서관이죠. 사용자가 질문을 딱 던지면 도서관 전체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 수많은 책장, 즉 SSD 저장 공간 속에서 AI가 지금 당장 답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딱 그 문장들만 신속하게 뽑아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만드는 컨트롤러는 이 수천만 권의 책 사이를 진짜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필요한 책만 오차없이 딱 꺼내오는 초특급 사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저장 공간이라는 서재 자체를 만드는 게 샌디스크 같은 낸드 제조사라면 그 서재 안에서 책의 위치를 싹 정리하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병목 현상 없이 데이터를 꺼내오는 두뇌. 그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서가 유능하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 줄을 서서 모셔가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까 그 사서가 빛의 속도로 뛰어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 빨리 뛰어야죠. 현실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전력 소모도 극심해지고요. 아, 발열 문제. 맞아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 전기세랑 그 냉각 시스템 유지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컨트롤러가 주목받는 겁니다. 현재 시작의 주력은 5세대, 즉 젠5 컨트롤러거든요. 네네, 5세대요. 그런데 이 회사는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의 마벨보다 앞서서 다음 세대인 젠6 컨트롤러를 내년 초에 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와, 마벨을 제쳤다고요? 대박이네요. 네, 던숭이 속도가 빠른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 반도체 칩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로 올리면 필연적으로 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도 게임 오래 하면 막 뜨거워지면서 느려지잖아요. 맞아요. 칩이 스스로 망가지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여버리는 스로틀링 현상이 생기죠. 마벨 같은 거대 기업들도 지금 이 속도와 발열의 딜레마를 잡는데 엄청 고전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아키텍처를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막 열을 주체하지 못해서 헉헉대고 있는데 이쪽 사서는 전 세대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면서도 땀 한 방울을 안 흘리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글이나 메타, 엔비디아 같은 거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용사,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기술에 줄을 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진짜 납득이 확 되네요. 사서가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런 패브리스 시장에서는 타임 투 마켓, 즉 누가 먼저 차세대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고 시장에 내놓느냐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 선점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네, 젠6 제품은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 대비 약 20%의 가격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형 랜드 제조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까다로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기술 검증을 이미 다 통과했어요.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사가 구축한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증명하는 겁니다. 와, 그럼 앞으로 고객사가 더 늘어나겠네요. 네, 2027년까지 이런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를 4곳에서 많게는 5곳까지 늘리는 게 현재 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들어보면 진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를 압도하는 설계 능력으로 전력 효율의 한계도 극복했고 그게 수주랑 실적 흑자로 딱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당장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스토리죠. 네, 진짜 그런데요. 하지만 저희가 또 심층 분석을 표방하는 만큼 이런 환호 뒤에 숨겨진 그림자도 냉정하게 한번 들춰봐야 합니다. 아, 올 것이 왔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기억 속에 너무나 깊이 각인된 그 뼈아픈 상장 당시의 논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논할 때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가장 큰 오버행,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상장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2023년 상장 당시 상황을 한번 복기해보면요. 이 회사는 당해 연간 1,202억 원의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받고 데뷔를 했습니다. 맞아요. 특례 상장으로 엄청 화려하게 등장했죠. 하지만 정작 뚜껑을 딱 열어보니 어떻나요?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 3분기 매출이 3억 2천만 원이라는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됐죠. 연매출 1,200억을 벌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회사가 한 분기에 5천만 원 벌었다고 공시했을 때 와,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그 배신감은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뻥튀기 상장 논란의 정중앙에 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영진이 재판까지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 논란의 여파로 현재 이지호, 남희연 두 공동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첫 공판이 열렸고요.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된 거네요. 네,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직 기나긴 시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막 1,600억 원의 수주를 따냈다 하더라도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선뜻 적극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주저되겠네요. 거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니까요.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기관들에게는 엄청난 짐이죠. 게다가 제가 공시 자료를 쭉 보니까요. 비즈니스 구조 자체에도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고객 집중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해외의 특정 랜드 플래시 제조사 단 한 곳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44%나 차지하고 있어요. 아, 팹리스 기업의 고객사 편중 현상이죠. 이건 기술력과 무관하게 언제든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랜드 제조사의 사업 전략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전방 산업 수요가 꺾여서 주문량을 팍 줄여버리면 이 회사의 매출 16%가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구조니까요. 이 회사의 컨트롤러가 아무리 아까 말한 땀 안 흘리는 유능한 사서라고 해도 그 도서관 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서를 교육해서 쓰겠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 사서를 좀 싸게 들여오겠다고 마음을 바꿔버리면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유가 진짜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이거 완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격인데 회사 측에서는 이 리스크를 그냥 뭐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우선 가장 시급했던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지배 구조를 싹 개편했습니다. 상장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지호 대표가 사임을 했고요. 나면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책임 경영과 투명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아, 리더십의 변화를 줬군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다변화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나의 바구니에 담긴 재란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기존의 특정 낸드 제조사를 넘어서 델이나 HP 같은 글로벌 완제품 서버 제조사, 즉 OEM 업체들로 직접 공급망을 뚫는 시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낸드 제조사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품 마인업 역시 단순한 스토리지 컨트롤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반도체도 만드나요? 네. 기기 내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주는 전력관리 반도체, 이른바 PMIC 같은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 중이고요. 아시아 시장 공략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사활을 걸었군요. 특히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를 최고 연구 책임자, 즉 CRO로 영입을 했거든요. 오, 학계의 거물을 모셔왔네요. 네. 이는 회사가 단일 부품 설계 회사를 넘어서 종합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시장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의 5점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현재의 기술적 우위란 다변화 전략으로 그 빚을 청산해 나가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진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숫자로 그런 노력을 하나씩 증명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죠. 그렇다면 결국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건 주식시장의 거대한 자금들일 텐데요. 최근 시장의 큰 손들은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자본의 그 냉정함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향한 본능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거래 재개됐을 때 반응이 장난 아니었죠. 엄청나죠. 2월 3일 상장 폐지 위기를 딛고 거래가 딱 재개되자마자 단 3거래일 만에 주가가 약 85%나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2조 원을 가뿐히 돌파하기도 했고요. 와, 3일 만에 85%요. 무덤까지 다녀온 회사의 시총이 단숨에 2조를 넘겼다는 건 그 기술력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급 데이터도 좀 들여다보면 흥미로운데요.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막 큰 종목은 단기 단타 물량만 쏟아질 것 같잖아요. 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치러 많이 들어가죠. 스마트머니의 흐름이 좀 포착된 게 있나요? 가장 눈여겨볼 날짜가 바로 4월 27일입니다. 이날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물량을 막 쓸어 담는 쌍끌이 순매수가 연출됐습니다. 쌍끌이요?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외국인이 약 4만 8천 주, 기관이 무려 11만 2천 주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당일에만 13.22%나 치솟았습니다. 와, 기관이 11만 주나요? 그리고 시장의 성격을 규정짓는 아주 상징적인 이벤트가 4월 말에 또 있었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 회사를 핵심 편입 종목으로 딱 담은 겁니다. 잠깐만요.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에 기계적으로 편입된 게 아니라 액티브 ETF에 편입되었다는 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다르죠. 패시브 ETF는 그냥 지수를 추종해서 기계적으로 담는 거지만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알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에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나 상장 논란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보다 AI 출원 시장의 개화, 그리고 이 회사의 차세대 컨트롤러 선점이라는 모멘텀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과거의 죗값보다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훨씬 더 열광한다는 주식시장의 진리가 여기서도 증명되는 셈이죠. 진짜 냉정하면서도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거시적인 파도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겠죠. 반도체 산업 전체의 어떤 사이클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개별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훌륭하고 기술적 해자가 깊다고 해도 거시환경, 매크로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죠. 어떤 변수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시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방 산업인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막 급격하게 출렁이는 매크로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가는 언제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시적 변수들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야겠네요. 네, 투자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뻥튀기 상장이라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달고 거래 정지라는 심연까지 떨어졌던 아픈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뼈 아픈 과거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저전력 고성능 아키텍처,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히 파고들면서 올해 1분기에 완벽한 흑자 전환, 그리고 1,600억 원대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팩트로 증명해냈죠. 네, 경쟁사가 흉내내기 힘든 6세대 컨트롤러라는 아주 강력한 독점적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요. 여전히 경영진의 재판 결과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고객사 쏠림이라는 아슬아슬한 구조적 한계 또한 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막 공존하는 종목을 찾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당장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취하기보다는 회사가 약속한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신사업 확장이 매 분기 공시를 통해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추적하고 관찰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화 중에 수많은 데이터를 오차 없이, 그것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찾아오는 초특급 사서 비율을 들었었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비유였죠.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유능한 사서를 모셔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말이죠. 외부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를 데려오느니 차라리 우리 데이터 센터 환경에 완벽하게 맞는 사서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키우자, 이렇게 결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패플리스 업계의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네, 이른바 AI 하드웨어의 내재화 트렌드가 막 가속화되어서 외부 팹리스에 대한 의존도를 아예 끊어버린다면 과연 이 초특급 사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팹리스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산업 구조적 위협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결국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끊임없이 계속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력이 되겠죠. 과연 이 회사는 무너진 신뢰를 실력으로 완벽히 복구하고 글로벌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으로 찬란하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전방 산업의 변화나 법적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될까요? 그 판단의 몫은 온전히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2분기 실적과 법정의 흐름을 지켜보실 구독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꿰뚫는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